오늘은 조회 명령어입니다. 화면에 있는 우리가 화면에 그린 도면에 대해서 조회하는 명령어입니다. 뭐 별거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했던 리드로 호나 혹은 리젠 이런 것들도 조회 명령어입니다. 얘네는 화면 재생 명령어죠. 리드로 화면 재생하는 명령어인데 얘는 이제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예전에 블립이라는 게 있었어요. 블립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마우스로 화면을 이렇게 클릭하면 이 클릭한 자리에 이렇게 열십자 점들이 남았었습니다. 이 점을 없애기 위해서 썼던 명령어인데 이제는 안 써요. 얘만 씁니다. 얘가 화면 재생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화면 재계산입니다.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서클을 요만하게 그렸습니다. 확대를 해볼까요? 그대로 나오네. 다시요. 자, 제가 요만하게 그렸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대로 나오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원을 조그맣게 그리면 원이 아니고 이렇게 각져 있는 형태로 종종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나중에 작업할 때요, 이렇게 원이 늘 항상 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재계산했는데 얘가 원이 아니고 이렇게 원이 아니고 다각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 리젠을 쓰셔야 됩니다. 화면을 재계산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거 아닌데. 네, 화면을 재계산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보조 장치들,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라든지 프린터라든지 모니터에는 아주 소량의 메모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버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보조 장치, 컴퓨터 외 주변 기기의 메모리를 버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얘기 딱 했는데 갑자기 멍해졌어요. 얘기를 안 해요. 얘 버퍼링 걸렸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버퍼링이 메모리란 뜻이에요. 버퍼가. 그러니까 메모리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버리는 겁니다. 아주 소량의 메모리를 버퍼라고 부르는데 모니터에도 버퍼가 있어요. 메모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한 걸 모니터에다 보내요. 컴퓨터에서 모니터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이 모니터의 버퍼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얘를 재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CPU부터 다시 계산해서 모니터에다 이렇게 뿌려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리젠 명령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리젠이라는 명령어는 CPU로부터 재계산하여 화면에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이게 리젠이에요. 그러니까 리젠에 계속 걸면 어떻게 돼요? CPU는 계속 재계산해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가 꽉 차는 거예요. 컴퓨터가 느려지게 됩니다. 리젠은 자꾸 쓰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렉탱글. 자, 여기 위드 10mm.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필 변수가 있습니다. 필.
다시 볼까요? 오프, 렉탱글. 자, 왼쪽은 선이 꽉 차 있고 오른쪽은 선이 비어 있죠. 이게 필 명령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필을 오프했단 말이죠. 얘처럼 나와야 돼요. 왼쪽에 있는 애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왼쪽에 있는 얘도 사실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그냥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그러니까 모니터 버퍼에 얘가 기록이 된 거예요. 얘는 새로 기록된 거고. 리젠. 재계산했더니 어떻게 돼요? 재계산해서 다시 화면에다 뿌려준 겁니다. 다시 볼까요? 필. 이번엔 온. 자, 다시 렉탱글. 이번엔 선이 꽉 차 있죠? 얘네들은요. 원래 이렇게 제일 오른쪽 것처럼 나와야 되잖아요. 리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렉탱글을 하나 그려보시죠. 조그맣게. 두께 10mm짜리로 해서. 이번엔 필 명령어로 써보겠습니다. 필. 자, 필이라는 명령어는 간단해요. FILL, 필. 우리나라 말로는 채우기. 온오프밖에 없어요. 온, 오프밖에 없습니다. 온 하면 내용을 채워서 보내주고, 오프하면 비인 상태로 보내줍니다. 필. 자, 오프합니다. 그리고 다시 렉탱글.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겠죠. 이때 리젠. 화면 재생. 그러면 둘이 똑같이 비인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거 도넛에도 연결됩니다. 도넛 20, 40 보세요. 속 내용 비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도넛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비어집니다. 내용이 이렇게 비인 상태로 들어가요. 다시 볼까요? 렉탱글. 아니, 렉탱글 말고 필. 이번엔 온 시켜 놓겠습니다. 원래 우린 필을 온 시켜 놓고 작업해야 돼요. 자, 렉탱글. 그러면 속의 내부가 이렇게 채워진 상태로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자, 리젠. 그러면 이렇게 내부가 채워진 상태가 됩니다. 리젠은 우리가 종종 써야 되는 명령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필은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그 다음에 F2키. 리스트는 조회 명령어입니다. 라인이라든지 서클이라든지 렉탱글이라든지. 자, 이렇게 우리가 도면을 그립니다. 리스트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선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리스트 원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원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각형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근데 굳이 리스트를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컨트롤 1키 누르면 돼요. 누르면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리스트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F2키를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윈도우가 나와요. 얘가 이렇게 아래쪽에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텍스트 윈도우가 뜹니다. 어떤 명령을 썼는지 여기서 스크롤을 돌리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우리가 써야 될 명령어. 자, 디스트. 여기서부터는 많이 중요해요. 여기서부터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명령어들입니다. 디스트, 디스턴스의 약자입니다. 거리를 측정하는 명령어예요. 디스턴스, 그 다음 첫 번째 점, 그 다음 두 번째 점. 자, 이렇게 두 점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거리가 측정이 되고 각도도 측정이 되며 델타 X와 델타 Y, 즉 바로 이 값이에요. 델타 X, 그 다음 델타 Y. 이 값입니다. 근데 굳이 이 값은 우리가 볼 이유는 없고 바로 이 값.
디스턴스 값과 각도 값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디스턴스 명령어는 생각보다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거리를 측정하는 명령어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거리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거리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지? 이렇게 물음표 찍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ATC라는 자격증이 있었어요. 거기 지금 현재 ATC 1급 캐드 마스터가 이거예요. 3D로 모델링을 하고 두 점 사이 거리를 측정하는 것. 이게 캐드 마스터 1급 캐드 마스터 시험 문제예요. 그때 쓸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디스턴스는 많이 사용합니다. 쉬운데 많이 써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턴스를 찍었더니 각도 47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이렇게 찍었더니 227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각도가 바뀌었죠. 자, 첫 번째를 여길 찍으면 여기가 0도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각도. 두 번째를 여기다 찍었으니 여기가 0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각도. 이해되셨나요? 또 하나. 자, 잘 보시면 거리는 소수점 4자리죠. 소수점 4자리죠. 그런데 각도는 소수점이 있나요? 없죠. 네. 왜 안 나올까요? 자, 이와 아래 유니트 명령을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유니트. 단위예요. 랭슨. 이렇게. 길이에 대해서 디시멀, 십진법이고, 프리시즌, 소수점 4자리, 앵글, 디시멀 디그리, 십진법 각도계. 근데 프리시즌은 0. 각도 표시를 하지 말라고 해놓은 겁니다. 아니, 각도에 소수점을 넣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소수점 3자리까지 놨어요. 오케이. 디스턴스. 자, 이제 소수점 3자리까지 찍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유니트. 그 다음에 이제 클럭와이즈를 체크하면 시계 방향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거는 굳이 쓸 일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밀리미터 맞습니까? 네. 자, 다시 볼까요? new. 제가 수업 첫 시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acad.dwt하고 acad.iso.dwt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차이는 단위라고 했고 얘는 밀리미터고 얘는 인치라고 했습니다. 선택하고 오케이. 오픈. 자, 유니트. 자, 단위가 인치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반드시 밀리미터를 쓰셔야 합니다. 자, 다음. 자, 에어리아. 네. 딴 사람은 몰라도 저는 이 에어리아 명령어 아주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 렉탱글 위드 0 클릭하고 골뱅이 1000, 1000.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1000에 1000입니다. 1000, 1000입니다. 자, 에어리아 명령어입니다. 에어리아.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개예요. 하나는 퍼스트 코너 포인트, 즉 점을 클릭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점을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오브젝트, 즉 객체를 선택하는 거죠. 자, 서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반지름 500. 이 서클 같은 경우는 점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서클은 오브젝트로 클릭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냐 이거죠. 우리가 작업하는 게 이렇게 단순하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먼저 에어리아를 보면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개예요. 점을 클릭해서 하는 방식, 객체를 선택해서 하는 방식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뭐냐면 면적 더하기와 면적 빼기입니다.
add area 면적 계산 더하기 subtract area 면적 빼기. 먼저 요 코너 포인트부터 보도록 하죠. 간단해요. 점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면이 하나 완성이 되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면적이 계산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계산해 보시죠. 면적하고 파라미터는 둘레입니다. 둘레까지 딱 계산돼요. 해보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만큼이네요. 자, 복사. 자, 지금 가로가 1000mm이고 세로가 1000mm일 때 면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산한 건 1000mm에 1000mm죠. 그죠? 사각형 골뱅이 1000,1000 했으니까 1000mm에 1000mm죠. 네. 그럼 면적은요? 밀리미터 제곱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100만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금방 계산돼요. 공 3개, 공 3개, 공 6개를 뒤에다 붙이면 되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보죠. 면적은 밀리미터로 계산하던가요? 미터로 계산하던가요? 면적은 미터로 계산합니다. 이거 미터로 환산하셔야 돼요. 다시 볼까요? 1000mm는 1m입니다. 그러니까 1m 곱하기 1m는 1m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다시 설명하죠. 오토캐드는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적을 계산하면 밀리미터 제곱으로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쓸 때는 미터 제곱을 쓴단 말이죠. 면적에서. 그러면 공 몇 개를 지우면 돼요? 6개를 지우면 미터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공 3개 지우면 미터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 6개를 지우면 1미터 제곱이 됩니다.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100만 밀리미터 제곱이 1미터 제곱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이건 답이 없어요. 제가 천 단위 자릿수를 찍어드리는 이유가 외우기 쉬우라고. 맞잖아요. 1000mm, 1000mm, 1m. 이거 천 단위 이렇게 딱 찍어보면 알아요. 금방 계산이 됩니다. 자, 보세요. 에어리아 오브젝트로 꼭 클릭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밀리미터 제곱이겠죠. 자, 소수점은 빼고 그러면 공 여기 1000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0.7 미터. 이거 0.78 그 다음에 미터 제곱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좀 이해되셨나요? 계산하는 방법? 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가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100만을 이렇게 100만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보다 작으면 소수점을 붙여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에어리아. 자, 얘는 포인트로 클릭해서 쓰면 돼요. 원은요, 오브젝트로 클릭하면 됩니다.
오브젝트 누르고 클릭. 그러면 원에 대한 면적과 원둘레가 계산되어집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죠. 이렇게 해볼까요? 서클 반지름 150부터 200 250 300 그 다음 트림으로 이렇게 끊었습니다. 시즌 모양으로. 그러면 얘는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단지 그걸 생각을 못할 뿐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얘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 조인이요. 조인. 연결하기죠. 이거 하나로 다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 에어리아, 오브젝트, 그리고 클릭. 그러면 면적이 이와 같이 계산되어집니다. 0.66 미터 제곱. 662,278mm 제곱.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시죠. 그러면 서클 반지름 100 아니다. 이 두 개의 합산 면적을 계산하고 싶어요. 이 두 개의 합산 면적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자, 에어리아 보시면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얘가 합산 면적이고 얘가 빼기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dd area를 누르면 이제부터는 모든 다 합산 면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옵션이. 코너, 그러니까 포인트, 오브젝트. 어떻게든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면적을 계산하면 다 면적이 합산이 돼요. 근데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즉 면적 빼기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눌러서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그러면 토탈 에어리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토탈 에어리아, 전체 총 면적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총 면적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뒤에서부터 공세개를 찍어 볼까요? 네, 1.4m 제곱이 되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서클 반지름 300 다시 서클 여기다 아무데나 반지름 100 이렇게 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만큼 중에 여기 구멍을 낸다는 얘기죠. 원에 이만큼 구멍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따로따로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면적을 계산해 보고 얘한테 면적 계산해 보고. 에어리아 첫 번째는 전체 면적을 계산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처음부터 이거 면적 빼기잖아요 라고 해서 면적을 빼기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면적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클릭 이래버리면 마이너스 면적이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전체 면적입니다. 전체 면적을 구하고 엔터. 그 다음 서브트랙트를 이용해서 빼기 면적 구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토탈 면적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이요. 에어리아. 먼저는 첫 번째는 전체 면적을 구하라고 했어요. add area로. 그 다음 오브젝트로 클릭. 그럼 전체 면적이 나왔죠? 엔터.
이번엔 빼기 면적으로 들어갑니다. 오브젝트 클릭. 그러면 토탈 면적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전체의 합산 면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에어리아 애드 오브젝트 전체를 합산합니다. 엔터 서브트랙트 오브젝트로 하나씩 빼면 전체 합산된 면적이 이와 같이 계산되어집니다. 0.1 미터 제곱이 되겠네요.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죠. 다 계산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죠. 여기 벽에다가 벽돌을 쌓고 싶어요. 벽돌이 몇 장 들어갈까요?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잖아요. 그럼 현장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남녀 불문하고 반드시 현장은 가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인테리어 회사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설계하러 왔지 현장 다니러 왔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현장을 모르고는 설계 못해요. 현장에 가야 비로소 문제가 보여요. 그래서 그걸 설계에 반영하는 겁니다. 내가 설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설계하면 현장에서 꼭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현장만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설계하러 와요.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현장도 보내서 현장 사정도 좀 배워야 되고, 그리고 들어와서 설계도 해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내가 설계를 배웠지 현장을 배우러 온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현장을 안 가요. 그리고 이틀이나 혹은 일주일 버티고 회사 그만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현장은 반드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날 출근은 정장이라도 둘째 날부터는 그냥 청바지에 그 운동화 끌고 가셔도 돼요. 왜냐면 언제든지 현장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첫날이야 첫인상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치더라도 둘째 날부터는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가셔도 돼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편안하게 왔어? 그러면 현장 가려고요. 그 한마디 하면 회사에서 굉장히 이쁨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처음에 입사를 했는데 현장에 가요. 현장 갔는데 할 줄 아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부터 했는지 아세요? 청소요. 물 뿌리고 거기 빗자루 들고 청소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요즘은 그것도 안 해요. 내가 청소하러 왔냐 그러고 나가요. 그래서 인부들 써요. 청소 용역을 별도로 줍니다. 그럼 뭐 하냐면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자재 날랐어요. 시멘트 푸대, 모래 푸대, 그 다음에 이런 석고보드 이런 거 날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시다요. 보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벽지를 바를 거예요. 그럼 벽지 보조. 그 다음에 뭐 여기 목공을 할 거예요. 그럼 목공 보조. 이런 식으로. 난 설계를 하는데 앉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건물이 보이고 인테리어가 보이고 그게 보여요. 근데 그게 순서예요, 사실은. 그렇게 가서 현장에서 부딪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실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야, 내일 여기다가 벽을 쌓을 거야. 너 벽돌 주문해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이. 야, 내일 여기 텍스타일 깔 거야. 주문해놔.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수량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몇 장이나 들어갈까요? 여기에 도대체 벽돌이 몇 장 들어갈까요? 이럴 때 면적을 쓰는 겁니다. 이 전체 면적에 나누기 벽돌 한 장 면적이요. 그럼 전체 수량이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 천정 전체 면적에 이 타일 하나의 면적 나누기 하면 전체 개수가 나와요. 그럼 그거 딱 맞춰서 발주 넣으면 욕먹어요. 모자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짜투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짜투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약 한 3%에서 5% 정도 플러스해서 주문하면 약간 남아요. 그게 입금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면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건축도 해봤고 기계도 해봤어요. 양쪽 다 견적을 다 내봤단 말이에요. 기계 쪽에서는 면적을 내는데 면적을 왜 쓰냐면 중량 구한이라고요. 중량이요. 자, 이제부터 재밌는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자, 혹시 비중이라는 거 아시나요? 비중. 물, 가로, 세로, 높이 1 세제곱 센티미터의 무게를 비중 1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물,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 센티미터의 중량을 비중 1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중량 구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갑니다. 면적 곱하기 높이 곱하기 비중이요. 그러면 중량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최적이라고 하죠. 그죠? 최적이라고 하죠. 최적 곱하기 비중을 하면 중량이 나와요. 이렇게 가요. 철은 1kg당 얼마 이렇게 나와요. 철 1kg당 단가가 나와요. 철은. 이해되셨나요? 우리 철봉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중량으로 계산해요. 철은 전부 다 중량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량을 파악해야 돼요. 설계자는. 그러니까 최적을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비중을 하면 즉 킬로그램이 나오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적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적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배울 것. 현장 가서 벽돌의 크기가 얼마고, 그 다음에 나무의 크기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배운 다음에 시다 하면서 그런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적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멘트 푸대 1kg에, 시멘트 푸대 하나에 20kg이고요.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배워나가는 거예요. 모래는 한 번에 얼마씩 주문해야 되고,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산을 배웁니다. 적산에서 주문 수량하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견적 써요. 그 다음에 견적이에요. 내가 적산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벽돌이에요. 벽돌을 100장을 주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벽돌 회사들한테 전화해서 벽돌 100장이 얼마예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제일 싼 데다가 주문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벽돌 100장에 10,000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클라이언트한테 이거 10,000원이에요 라고 하면 되나요? 여기 벽 샀는데 10,000원이요 그러면 되나요? 안 되죠. 벽돌에, 시멘트에, 모래에 이렇게 해서 20,000원 나왔어요. 20,000원이요.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인건비가 빠졌잖아요. 이 벽돌을 쌓는 조적공의 인건비가 빠졌단 말이죠. 근데 좋아요. 조적공의 인건비를 했더니 30,000원이 됐어요. 그럼 30,000원이요? 그러면 끝나나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회사 마진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만 원인데 내가 뻥튀기해서 6만 원이요. 그럼 그쪽에서 좀 비싼데요? 그럼 5만 원 해드릴게요. 괜찮은데요? 좋아요. 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설계는 설계대로 가요. 설계는 초급이든 중급이든 고급이든 다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순서대로 뭐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현장 가서 시다를 해요. 노가다 뛰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청소도 하고 자재도 나르고 시다도 하고 보조죠. 보조도 하고 그 다음에 적산하고 그 다음에 견적 내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견적 낼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팀장이 되는 겁니다. 견적이 신입들한테 견적 내라고 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절대로 안 되죠. 그 정도 되면 이제 팀장이 되면 견적도 내고 적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사라고 해요. 기사라고 합니다. 현장 기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적산을 합니다. 기사가 되려면 최소 2년에서 3년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현장만 한 2, 3년 다닌 사람들이 기사예요. 현장 기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적산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가 면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면적을 되게 강조하는 편입니다. 적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면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종종 물어와요. 적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와요. 시멘트나 모래 적산하는 방법은 다르게 있습니다. 좀 달라요. 그거는 공식이 따로 있어요. 그건 넘어가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뭐예요? 전체 면적의 자재 하나의 면적을 나누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이 벽에 벽돌을 2장씩 쌓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벽에 벽돌을 2장씩 쌓을 거예요. 조금만 응용하면 돼요. 이 벽 전체 최적을 곱한 다음에 최적을 구하고 그 다음 벽돌 하나의 최적을 구해서 나눠버리면 전체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게 요령이에요. 그게 적산하는 요령입니다. 적산은 면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면적 나누기, 면적이 적산의 초급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조금만 더 해봅시다.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피트, 한자, 1피트. 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한자는 얼마죠? 자, 한자는 무슨 뜻일까요? 먼저 자의 의미는 뭘까요? 한자는 자 하나를 말하는 걸까요? 네, 그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뭐냐면 한자는 한 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제 옛날로 돌아갑니다. 아주 먼 옛날. 뭐 관우가 살고 조조가 살고 유비가 살던 시절에 한 자는 한 뼘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한 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자는 15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키가 커졌잖아요. 체격이 커지고 그래서 한동안은 한 자가 20cm였답니다. 지금은 한 자가 30.3cm입니다. 그냥 줄여서 30cm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한 뼘이 30cm 되나요? 안 돼요. 이게 구한말, 우리나라 이제 일제강점기 넘어가면서 이렇게 딱 굳어졌다고 합니다. 1피트는 얼마일까요? 1피트. 피트는 무슨 뜻일까요? 피트는 푸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발바닥. 푸트. 이 풋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피트가. 발바닥 하나.
성인 남성 발바닥 하나의 크기, 그게 1pt였습니다. (30.48cm)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30cm로 계산을 합니다. 신기하죠? 동서양 모두 30cm를 공통으로 한다는 것과 또 하나, 동양은 손바닥을 썼고 서양은 발바닥을 썼다는 것. 근데 가만히 보시죠. 동양이든 서양이든 동서를 막론하고 옛날부터 치수의 단위는 뭐였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치수의 단위는 사람이었어요. 한자 혹은 1피트 다 이런 식으로 다 사람의 단위를 썼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썼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혹은 건축도 뭐가 나오냐면 휴먼 스케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휴먼 스케일이라는 게 있는데 인체를 바탕으로 한 치수. 기준은 170cm 성인. 원래는 성인 남성이 맞아요. 원래 성인 남성이 맞습니다. 그냥 성인으로 하겠습니다. 키 170cm 성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들 복도의 치수가 얼마일까요? 일단 저 문의 치수부터. 저 문 폭이 얼마일까요? 문의 폭은 그러니까 복도의 폭. 얼마로 설계하면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이 한 명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이게 마주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피해 주겠죠. 이러고 통과할 수 있을 폭.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되죠. 어깨 폭 플러스 앞뒤 폭. 이해되시나요? 네. 아까 얘기한 바로 저 170cm의 성인은 어깨 폭이 표준이 600mm, 60c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60cm고 앞뒤 폭은 30cm입니다. 그래서 저 방문의 폭이 얼마가 돼요? 900이 됩니다. 그래서 900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도를 설계할 때 최소 폭을 얼마로 주면 돼요? 900으로 주시면 돼요. 90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마주오다가 어떻게 돼요? 부딪혀요. 피해 갈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 설계하거나 빌라나 단독이든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복도가 나와요. 복도 최소 폭은 얼마예요? 900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유 있게 1m를 줍니다. 그리고 1m 이상 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수납장을 만드는 거죠. 폭을 1m를 주는데 1m보다 넓어요. 그럼 거기다 팬트리도 만들고 수납장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폭 900mm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게 인체 치수의 첫 번째예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가구도 설계를 해야 돼요. 일단 의자를 설계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의자 높이는 얼마로 할까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죠? 발바닥부터 엉덩이까지 높이가 얼마일까요? 간단해요. 정강이뼈 높이. 여기 나와 있는 170cm 사람의 정강이뼈 높이 450mm. 이해되셨나요? 450mm입니다. 그럼 의자 이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앉은 엉덩이 면적이요. 400에 450이요. 이해되셨나요? 네, 400에 450이요. 그럼 여러분들 앉아있는 책상은요? 허벅지 높이에 플러스 알파 하면 되죠. 700mm요. 이해되셨나요? 싱크대 높이는요? 싱크대 높이는 저 사람을 가져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저 싱크대 높이는 160cm 여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싱크대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싱크대 높이가 그래서 800mm. 저희 와이프는 죽어나요. 왠지 아세요? 저희 와이프는 저보다 크거든요. 저 속아서 결혼했어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가구를 찾고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건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기준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들 키를 혹은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대략 이 정도가 몇 센치지? 대략 이 정도 몇 센치지?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이쪽 손끝에서 저쪽 손끝에까지 쭉 팔 벌리면 자기 키라 그랬죠? 그죠?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가 자기 키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 키니까 170cm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뭐 손바닥 뭐 하나 두 개 정도 하면 2m 정도 금방 체크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걷는 보폭 있잖아요. 보폭이 약간 넓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600cm, 그러니까 600mm에서 조금 작게 걷는 사람이 한 500, 조금 넓게 걷는 사람이 70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체크 안 해보셨죠? 체크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늘 줄자를 들고 다녀야 돼요. 근데 줄자를 놓고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체크해요?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걷는 걸음의 보폭이 어느 정도일까? 내 팔 길이는 얼마일까? 내 한 뼘의 길이는 얼마일까? 이걸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휴먼 스케일이에요. 우리가 설계하는 건 별다른 거 없어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인체공학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휴먼 스케일이에요. 사람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휴먼 스케일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환자는 이렇고요. 자, 1인치라는 게 있습니다. 2.54cm 맞죠? 2.54cm고, 자, 보시면 2.54 곱하기 12 30.48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얘는 2.54 즉 1인치 곱하기 12 하면 1피트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평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평. 한 평, 두 평. 그죠? 우리가 많이 씁니다. 어디서 써요? 주택에서 많이 쓰죠? 여러분들 평 단위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한 평은요? 면적이죠? 평은 면적입니다. 그리고 3.3m 제곱. 3.3m 제곱을 한 평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상식선으로 자꾸 외우셔야 돼요. 3.3m 제곱입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얼마일까요? 가로, 세로 얼마일까요? 이거 루트 3.3 하면 나와요. 네, 가로 1.8m 곱하기 세로 1.8m입니다. 이거 이렇게 돼요. 6자 곱하기 6자. 이해되셨나요? 네. 어른들이 맨날 그 얘기해요. 죽으면 한 평도 안 되는 것을 그래요. 무덤의 크기가 한 평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옛날 사람들 키가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170cm가 안 된단 말이죠. 그죠?
6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관의 크기가 6자가 안 돼요. 거기다 봉분 올라가고 나면 한 평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할아버지들이 맨날 그 얘기했어요. 죽으면 한 평도 안 되는 것을 뭐하러 욕심을 부린대. 어른들이 맨날 그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한 평이라는 것은 3.3m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요. 자를 쓰는 데는 어디일까요? 한자, 두자를 쓰는데 이렇게 한자, 두자, 세자 이렇게 쓰는 데는 어디일까요? 나무를 다루는데 나무를 다루는 데는 전부 다 자를 씁니다. 합판집이나 혹은 이런 석고보드집에 가면 3에 6, 3 곱하기 6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3 곱하기 6 세자 곱하기 6자 이해되셨나요? 세자면 3, 3은 9 900ml에 6자면 3, 6, 18 1800m 1.8m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를 쓰는 단위는, 그러니까 자를 쓰는 데는 나무를 다루는 데 써요. 또 있어요. 장롱 사보셨나요? 요즘은 장롱 잘 안 사죠. 대부분 다 붙박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결혼할 때는 붙박이가 유행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장롱을 사야 됐어요. 이제 결혼식 하려고 이제 날 딱 잡고 이제 와이프랑 이제 장모님이랑 가구집에 가요. 그러면 신혼부부시네요. 12자장은 있어야죠. 아, 집이 얼마나 하세요? 10자 반? 9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장롱을 만들 때는 다 자 단위를 써요. 이해되셨나요? 12자면은요, 장롱이 4개 들어가요. 하나.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자, 12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개 곱하기 세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장롱의 폭은 얼마란 얘기예요? 900ml란 얘기예요. 장롱의 폭이 900ml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900ml란 얘기예요. 900ml. 여러분들 장롱 폭이 900ml예요. 900ml의 높이가 얼마냐면 2100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장롱은 900ml 곱하기 2100입니다. 저 문 있잖아요. 여러분들 방문 있잖아요. 방문도 900에 2100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장롱이 들어올 수 있는 크기. 딱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틀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장롱은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죠. 깊이가 하나 더 있죠. 그죠? 얼마일까요? 가로, 높이,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폭이 얼마냐는 거죠. 장롱이 이렇게 가로가 900이고 높이가 2100이에요. 그럼 이 깊이, 즉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얼마냐는 거죠. 아까 알려드렸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이렇게 해보시죠. 우리 장롱에는 옷이 들어가죠. 600. 옷 폭이요. 어깨 폭이요. 옷을 옷걸이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딱 꽂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600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 500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기본 치수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딱 올리면 여기가 어디요? 제 손끝이 어디요? 2100이요. 사람을 기준으로 한 치수입니다. 전부 다. 자, 또 자를 쓰는 데가 어디냐면 유리집이요. 유리집에서도 한자, 두자 이렇게 써요. 혹시
결혼해서 아기 있는 분 계시나요? 저도 이제 큰애가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애들을 키우다 보면 대부분 다 거쳐가는 것들이 있어요. 유치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곤충을 줘요. 장수풍뎅인가? 뭐 이만한. 어쩔 수 없어요. 그거 키워줘야 돼요. 그 다음엔 어떤 때는 물고기도 받아와요. 그럼 물고기 키워야 돼요. 근데 물고기가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민물고기 있죠. 하천이나 이런 데 가면, 천에 가면 민물고기하고 가재 잡아다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어항이 좀 큰 게 필요해가지고 유리집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반어항이요. 자반어항이요.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유리집에 가면 자반어항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집에 자반 큐빅 어항이 있습니다. 큐빅이란 얘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반은요. 한자 반이요. 한자가 30cm죠? 자, 그러니까 자반이면 45cm. 45cm, 45cm, 45cm. 유리집도 자로 얘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평으로 얘기하는 데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헤베, 루베. 이상한 단어들 참 많아요. 헤베와 루베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헤베는 면적입니다. 루베는 부피입니다. 최적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일본식 발음입니다. 일본식 발음이에요. 헤베, 평방미터. 한자로 평방미라는 뜻이고, 얘는 입방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방미터, 입방미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평방미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헤이베에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헤베. 입방미는 루이베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베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헤베는 누가 쓸까요? 면적을 단위로 하는 업체들이 쓰겠죠. 이 바다. 그 다음에 벽지 아저씨들. 그 다음에 이런 페인트. 여긴 다 면적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헤베라는 단어를 쓰고요. 루베라는 단어는 레미콘 있죠. 시멘트를 다루는 레미콘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요. 오늘 5루베 보내주세요. 6루베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레미콘 차량 한 대 있죠. 하나는 6루베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편해요. 9루베짜리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레미콘 차량 한 대는 6루베를 기본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6루베 보내주세요. 그러면 차 하나가 오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다음 보시면 메주어 GOM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오메트릭, 메주어 지오메트릭인데 굳이 얘는 명령 안 써도 되고요. 여기 리본 메뉴에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유틸리티라고 하는 내용들. 여기 보시면 다 계산이 돼요. 디스턴스, 거리, 라디어스, 앵글, 에어리아. 볼륨이 바로 부피. 최적을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여기서 계산하시면 돼요. 라디어스, 그러면 얘는 나오겠죠. 디스턴스, 네. 앵글, 그럼 각도 계산까지 금방 나옵니다. 에어리아, 네. 그러면 면적 계산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제 중요한 건 다 끝났어요. 자, 계산기가 나옵니다.
계산기, 칼큘레이터. 종종 거리라든지 간단한 계산식이 필요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칼큘레이터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에 표현식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 더하기 2 곱하기 2 그러면 9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명령어가 비슷해요. CAL 있고 CALC가 있어요. 칼큘레이터 ALC 칼큘레이터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요거 여기서 버튼 눌러서 하면 돼요. 5 더하기 2 곱하기 2는 이렇게 간단하게 수식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리커버가 있습니다. 리커버가 있고 드로잉 리커버리가 있습니다. 둘 다 복구 명령어입니다. 파일 복구 명령이에요. 둘 다. 둘 다 파일 복구 명령어인데 리커버는 좀 쉬운 거예요. 리커버. 그러면 파일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파일 선택하라고 해요. 선택하고 오픈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계산합니다. 계산하고 에러가 있으면 픽스 고쳐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몇 개 고쳤습니다 라고 뜨고 확인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파일 오픈하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파일에 에러가 있을 경우 간혹 오픈으로 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리커버라는 명령어로 오픈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드로잉 리커버리입니다. 드로잉 리커버리.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요. 얘가 떠요. 얘가 뜹니다. 여지껏 내가 오픈했던 거 혹은 비정상적으로 컴퓨터가 종료가 됐을 때 얘가 뜹니다. CAD가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면 이 드로잉 리커버리가 떠요. 그래서 여기서 백업 파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지워졌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백업 파일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파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서 오픈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자,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오픈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명령어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령어를 쓰셔도 좋고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CAD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옵션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자, 클릭해 보시죠. 꼭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실행해 보시죠. 이 옵션이 오토캐드 환경 설정 파일입니다. 환경 설정 명령어들인데 그 중에 우리가 봐야 될 게 파일, 그다음 오픈 앤 세이브 이 두 개입니다. 오픈 앤 세이브를 눌러 보시면 바로 여기 뭐냐면 어느 형식으로 저장할 것인가. 간혹 위에 버전, 상위 버전에서 작업하고 하위 버전에서 오픈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여기다 미리 세팅을 해 놓으면 아예 아래 버전으로 저장해 버립니다. 저장 형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오토매틱 세이브라는 요 파일입니다. 오토매틱 세이브요. 오토매틱 자동 저장 그래 놓고 1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끄면 자동 저장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저장 파일입니다. AC 스트링. 요 파일하고 하나 더 있어요. SV 스트링 달러. 요게 자동 저장 파일입니다. 자, 어디 저장되느냐? 찾아봐야 되겠죠? 오토매틱 세이브 템플러리 드로잉 파일 로케이션 아니고 여기 있네요. 여기 저장됩니다. 템플러리 드로잉 파일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여기에 뭐뭐뭐뭐.sv 달러 이렇게 해서 저장됩니다. 여기.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 경로가 지워지면 절대로 안 돼요. 이 경로 절대로 지워지면 안 돼요. 자, F2키 한 번 누릅니다. 그러면 수정 상태가 돼요.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리고 아무데나 땅 클릭. 자, 이해되셨나요? 이거 지워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파일 탐색기 띄워볼까요? 파일 탐색기에 여기 주소줄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엔터. 여기 보이시나요? SV 달러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네요. 이거 유형별로 놓고 하셔도 좋고, 여기 SV 달러 2개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BAK도 있죠? BAK는 백업 파일입니다. 저장한 거, 기존에 있는 거 저장하게 되면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럼 기존에 있던 건 BAK라는 파일로 바뀌어서 저장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제가 A.dwg로 저장했어요. 1에서 5까지 작업한 다음에 A.dwg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열어서 10까지 작업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다시 저장합니다. 그러면 얘가 A.bak로 BAK 백업으로 바뀌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장해서 쓰지만 사실은 우리가 작업한 거 오픈해서 저장할 때 이때 기존의 파일이 BAK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SV 달러라고 돼 있죠? 이 파일이 10분에 한 번씩 저장되는 겁니다. 10분에 한 번씩 자동으로 따박따박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 어떻게 쓰느냐? 네, 이렇게 이름 바꾸기요. 이렇게 DWG로 이름 바꾸기요. DWG로 이름 바꾸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DWG로 이름 바꾸기요. 그럼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오픈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리커버리 복구 명령어뿐만 아니고 우리가 작업하다가 비정상적으로 CAD가 종료가 됐을 때 드로잉 리커버리에서 바로 얘를 건드린 겁니다. 얘네들을 건드려서 오픈하는 거예요. 내가 드로잉 리커버리를 못 쓰더라도 여기 요 템플릿 파일만 잘 뒤져보면 내가 작업하던 거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습니다.